지난 이야기, 몽테스팡과 라부아쟁의 만남은 돈 때문에 이루어졌다. 몽테스팡은 루이 14세를 유혹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웠고, 라부아쟁은 뒤에서 그녀를 도우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하지만 인생은 인과응보라 하였나니 타인의 것을 빼앗아 얻은 행복은 곧 불행이 되었다. 세월이 그녀에게 노화를 선사하면서 그녀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 차례가 다가온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든 루이의 사랑을 사수하고자 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부숴버리려 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가장 먼저 라부아쟁이 붙잡혔고, 그녀뿐 아니라 많은 귀족들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하찮은 최후를 맞이했다. 루이의 여인들 중 가장 악녀스러웠던 몽테스팡은 여느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쓸쓸히 잊혀졌다.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프랑스는 앙리에트의 죽음과 파리를 둘러싼 수많은 독살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루이 14세는 정복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유산으로 남긴 도버 조약을 기반으로 네덜란드를 침공했죠.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풍차와 운하의 나라답게 수문을 열어 겨우 막아내요. 당시 네덜란드의 최고 지도자 요한 더빗은 이 상황을 발빠르게 타개하려 했죠. 하지만 루이는 완전 정복만을 원했습니다. 바다와 육지 양쪽 다 막히자 네덜란드의 경제는 점점 피폐해졌어요. 이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줄 영웅이 등장했죠. 그는 바로 오라니공 빌럼 3세였습니다. 원래 그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할 운명이었어요. 정적 요한이 영국과 거래를 하면서까지 자신을 견제했죠. 그러나 루이가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요한이 협상에 실패한 책임을 지게 되었거든요. 빌럼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죠. 그는 성난 민심을 자극하고 요한의 무능을 찝으며 자신에게 민의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국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아요. 이는 루이에게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빌럼은 군사적 재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정치 공작의 대가였어요. 그는 가장 먼저 외삼촌 찰스 2세와 루이가 맺은 도보 조약을 밝혀내 영국을 전선에서 이탈시켰죠. 이후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과 동맹을 맺어 프랑스의 전력을 분산시켰습니다. 루이는 당황했죠. 분명 신성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느라 이쪽을 신경 쓸 여념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는 빌럼의 외교적 수완이 탁월했음을 방증했고, 루이의 거머리라 불릴 정도로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빌럼의 등장으로 루이의 체면은 크게 구겨졌죠. 그러나 그의 순환 시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거머리가 등장했거든요. 그건 바로 외젠이었죠. 1683년 어느 날 루이는 지지부진한 전쟁과 베르사유로의 수도 이전 그리고 귀족들을 상대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젠이 아련을 요청해요. 이제 갓 20살을 앞둔 사내는 대뜸 국왕 직속 부대의 하급 지휘관 자리를 청했죠. 루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천적으로 왜소하고 허약했거든요. 외견만 봐서는 절대 군인에 적합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일찌감치 그가 성직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의 뜻이 없었어요. 오히려 성무일도서보다 알렉산더 대왕 전기를 읽을 때 살아있음을 느꼈죠.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루이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받아주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그는 수아송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전부터 온갖 사건을 일으켜 국외로 추방된 상태였어요. 추방된 뒤에도 온 유럽을 떠돌며 사고를 치고 다니니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죠. 두 번째는 형편없는 외모입니다. 그는 정말 못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를레안 공작 부인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눈이 매우 못생긴 건 아니지만 코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리고 입을 열면 그의 커다란 두 개의 이빨이 너무 시선에 강타한다고 할 정도였죠. 물론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왠지 루이라면 충분히 외모로 사람을 차별했을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그의 외모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죠. 부모 잘못 만나 거절당한 외젠,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루이와 궁정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웃었어요. 꼬마 수도원정이라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러한 치욕은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는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기를 반년 그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죠. 프랑스를 떠나 신성로마 제국으로 가기로요.
프랑스의 최대 라이벌 제국이라면 그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프랑스를 떠나기 전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 손에 무기가 들려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그는 곧장 제국으로 가 황제를 아련해요. 그리고 루이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황제에게 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레오폴드 1세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당시 레오폴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봐야 하죠.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밀려 수도 빈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레오폴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파사오로 몽진했고요. 이때 외젠이 나타났으니 그로서는 매우 반가웠을 테죠. 게다가 외젠은 사보이아 가문 출신으로 제국 내 친인척도 많았습니다. 외모 역시 흠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오폴드도 외모로는 외젠에게 꿀리지 않았거든요. 외젠은 이제 오이긴이라 불리며 말단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죠. 입대 초기 제국에서 그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게 주된 평가였어요. 이에 대해서는 루이도 한마디 했죠. 오이겐이 아련을 마치고 돌아간 뒤 그는 주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절은 제법 정중한데 지금까지 쟤처럼 나를 당돌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싸가지가 없는 것과 별개로 오이겐은 착실히 군대에 적응해왔어요. 그는 총 3명의 장군 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했죠.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부족한 실전 경험을 메우고자 독서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꼭 책을 챙겼고 막사에 쌓아두고서 시간 날 때마다 읽었으며 깨우친 이론을 바로 실전에 적용했죠. 다소 위험한 실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선봉에 나서서 증명해 보였고 4개월 차에 연대장이 되었으며 2년 차에 야전 사령관 자리까지 올라요. 그의 거듭된 승전에 웃지 못할 사람은 다름 아닌 루이였죠.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과 상호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 종교의 골은 깊지만 신성로마 제국을 견제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스만 제국이 데튀르크 전쟁을 일으킨 것도 프랑스와 미력을 맺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이겐이 의외의 선전을 보이면서 도리어 오스만 제국이 패망의 위기까지 몰린 겁니다. 루이의 입장에서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야 했어요. 결국 그는 전 유럽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신성로마 제국의 선전포고를 날렸죠. 그렇게 프랑스는 또다시 유럽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2가지 전략을 펼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철의 국경을 만드는 것이었죠. 프랑스는 국토 대부분이 평야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 파리 역시 국경에 가까워 방어에 취약해요. 따라서 인공적인 방어시설이 필요했죠. 루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성술 전문가 보방 후작을 신임했어요.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문명 파이브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별 모양으로 생긴 요새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보방은 이렇게 생긴 요새를 국경 곳곳에 배치했죠. 보방이 성형 요새를 개발한 건 아니지만 요새가 들어선 라인에 따라 훗날 마지노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앙트 칙령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루이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피 흘리며 달성한 업적을 없앤 걸까요? 우리는 이미 루이 13세 파티에서 살펴봤죠. 요새의 주된 목적은 외부로부터 적을 막아주는 역할이지만 내부 반란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 13세와 리슐리에가 열심히 도시의 성벽을 제거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종교의 관용만은 베풀었죠. 적어도 탄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왕과 국민이 같은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가장 위에 자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죠. 따라서 1661년 친정을 선포했을 때부터 1685년 봉템블로 칙령을 반포할 때까지 위군호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특권을 뺏는 칙령을 무려 300건이나 반포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마침내 최후 통첩까지 온 거예요. 루이는 단호했죠.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프랑스를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동원해 위화감을 조성했죠. 특히 그는 자신의 직속 부대인 용기병에게 개종을 거부하는 위군호의 집에 거주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들은 그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약탈과 고문 그리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군호의 목을 베 꼬챙이에 걸고 돌아다니기까지 했다고 하죠. 루이는 위군호를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교회까지 파괴해요. 그리고 개종이 끝나면 그 부대를 고스란히 이웃마을로 이동시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1685년부터 1698년까지 약 20에서 30만 명의 위군호들이 해외로 이주했죠. 이들 중에는 수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많았는데요. 루이는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가 죽고 경제 주축이었던 이들을 내쫓음으로써 프랑스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